결혼한 지 고작 3일, 시어머니는 제 월급 카드를 달라셨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 되물었죠. 형님도 드렸어요? 그 한마디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제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99통이 찍혀 있었죠. 결혼식 사흘 후 거실에 장식된 붉은 장미 꽃다발은 여전히 싱그러웠지만 으리으리한 3층짜리 이 집의 공기는 벌써부터 숨 막히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진주 귀걸이를 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일 보던 제 모습 그대로였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피로가 서려 있었죠. 시집살이라는 건 제가 봐왔던 로맨틱 드라마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똑똑똑 건조하고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들어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육중한 원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평소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고운 빛깔의 실크 옷을 입으신 손에는 정갈하게 자른 오렌지 접시가 들려 있었죠. 언뜻 보면 며느리를 위해 과일을 가져다 주는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어머님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나 의자를 빼드리며 앉으시길 권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오렌지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앉지 않은 채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옷장 구석구석, 침대 시트에 주름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훑고 있었죠. 하나야, 할 얘기가 있구나. 어머님은 제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저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두 손을 배 앞에 모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온 지 겨우 3일인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오늘 아침 식사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걸까요? 얘기인즉슨 우리 집은 예부터 규칙이 엄격했단다. 자식들이 직장에 다니면 돈은 전부 한데 모아 집안의 큰일을 도모하는 데 썼지. 우리 민준이도 지금까지 월급은 전부 나한테 맡겨왔어. 이제 너희 둘이 부부가 됐으니 돈 관리도 어른이 해야 체계가 잡히는 법이다. 내 월급 카드 이리다오. 매달 용돈이랑 교통비는 내가 챙겨주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월급 카드라니요. 월급 카드 전부를요. 저는 대형 무역회사의 영업팀장이었습니다. 제 연봉은 결코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22살 때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 돈 관리를 맡긴다는 건 그게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부부도 이제 성인이니 저희만의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용돈은 꼭 챙겨드리겠지만 월급 카드는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업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새 며느리의 됨됨이를 떠보시거나 저희의 씀씀이가 해플까봐 걱정하신다고 생각했죠. 박 여사님의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억지로 짓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무서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를 마치 천인공노할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쳐다보셨죠.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돈이라도 떼먹을까봐 무섭다는 거니? 다 너희 둘 미래를 위해서 모아주겠다는 거잖니. 나중에 애 낳고 병들고 아프면 모아둔 돈 없이 뭘 먹고 살래? 아, 이제 가시집 온 며느리가 벌써부터 시어머니랑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냐? 방 안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지난 3일간 제가 봐왔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시동생인 민호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민호의 아내인 소희는 입만 살아서 아부는 잘하지만
게으른 여자로 현재 주민센터에서 박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죠.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서 월급 카드도 어머님께서 갖고 계신가요? 제 질문은 박 여사님의 강압적인 태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순간 멈칫하며 눈을 빠르게 굴리시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듯 날카로웠죠. 소희는 다르지. 걘 우리 식구고 여기 온 지도 오래돼서 내가 속을 훤히 안다. 하지만 넌 새댁이고 아직 낯선 데다 영업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 내가 어떻게 믿겠니? 어디서 비교질이야. 이 집안 규칙은 몇 년째 그대로였어. 시집 왔으면 시집 풍속을 따라야지. 그 말을 듣자니 목구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식구라는 두 글자가 어찌나 쓰라리게 들리던지요. 소희도 며느리고 저도 며느리입니다. 어째서 소희는 우리 식구고 저는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통제하고 경계해야 할 남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결국 집안의 규칙이라는 건 이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박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른에 대한 존중은 여전했지만 맹목적인 복종은 결코 없을 겁니다. 어머님, 저는 제 땀과 눈물로 돈을 법니다. 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집안의 공동 경비가 필요하시면 기꺼이 공평하게 보태겠습니다. 하지만 월급 카드를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지 세뱃돈이나 맡겨야 하는 어린애가 아니니까요. 박 여사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마도 순하고 말없어 보이던 이 며느리가 이렇게 따박따박 대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커다란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잘났어, 정말. 시집 온 지 3일 만에 시어미한테 말대꾸하는 것 좀 보게. 네가 돈 좀 번다고 이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거지. 어디 민준이 오기만 해봐. 내가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단단히 따져 물을 테니. 어머님은 침 돌아서서 발을 쿵쿵 구르며 방을 나갔고 일부러 문을 잇는 힘껏 쾅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제 막 시작된 우리의 결혼 생활 역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말이죠.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쿵쾅거리는 왼쪽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시댁을 꿈꿨습니다. 또 다른 엄마와 아빠가 생기는 곳을요.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불과 72시간 만에 제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박 여사님의 우리 식구와 남이라는 논리는 비수처럼 제 자존심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어머님 눈에 저는 사랑해야 할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통제하고 착취해야 할 노동도구,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TV 소리와 소희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께 무언가 아양을 떨고 있었고 박 여사님은 방금 전 저를 대하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크게 웃고 계셨죠. 그 대조적인 모습은 신혼방에 홀로 있는 저를 더욱 외롭고 춥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먹구름이 몰려오며 거대한 폭풍우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안의 폭풍우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민준 씨의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소리, 어머니께 인사하는 소리,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차례로 들렸죠. 평소 같았으면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며 오늘 하루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제 발은 천근만근 무거워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제가 남편으로 선택한 그 남자로부터
약간의 공감이나 최소한의 공정한 말 한마디라도 듣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셔츠 등 부분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불은 왜 안 켜고 있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어머니가 아래층에서 저렇게 난리시냐?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기분이 어떤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제가 그의 어머니를 언짢게 했다는 질책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아프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새하얀 형광등 불빛에 우리 둘은 눈을 찡그렸죠.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민준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서류 가방을 책상에 던지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신문이라도 당하는 사람처럼 잔뜩 지친 표정이었죠. 또 무슨 일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오면 또 부부싸움이야. 어머니가 당신이 무례하게 월급 카드도 안 주고 동서랑 비교까지 했다고 하시던데 도대체 왜 그랬어? 하나 씨. 어머니가 돈을 가지셔도 이 집을 위해 쓰시지. 어디 흥청망청 쓰시는 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지키려고 해? 결국 박 여사님은 그가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모든 것을 일러 바쳤고 더 가슴 아픈 건 그는 제 해명은 들어볼 생각도 없이 곧바로 어머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민준 씨.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공정성은 필요하잖아요. 왜 동서는 월급 카드를 안 내도 되는데 저는 내야 하죠. 나는 당신 아내고 나도 존중과 자기 결정권이 필요해요. 어머님은 동서가 우리 식구고 나는 남이라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준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가 내가 어머니랑 다시 얘기해 볼게라거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잘못됐어라고 말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자신의 신발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지만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뭐 어머니 말씀도 일리는 있지. 소희는 시집 온 지 몇 년 됐고 성격도 털털한 데다 공무원이라 월급도 뻔하잖아. 어머니도 그걸 아시는 거고. 근데 당신은 새댁이고 돈도 잘 버니까 당신이 낭비하거나 친정에 돈 가져다 줄까봐 어머니가 확실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거겠지. 그냥 어머니께 드려.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지. 어머니가 가지고 계셔도 결국 우리 돈인데 손해볼 게 뭐가 있어?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친정에 돈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게 시어머님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바로 당신의 생각일까요? 저는 외동딸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넉넉한 연금을 받으시는 은퇴 공무원이시죠. 부모님은 제게 집과 차를 사라고 돈까지 보태주셨는데 제가 왜 부모님께 돈을 가져다 드려야 하죠? 민준 씨의 말은 제 안에 남은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무참히 베어버리는 무딘 칼날 같았습니다. 말 쉽게 하네요. 집안이 조용해지게 드려라? 그럼 당신은 내가 내 돈으로 이 집의 가짜 평화를 사길 바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부당한 요구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줘야죠.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 편에 서서 나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민준 씨는 버럭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만해. 뭐가 부당하다는 거야. 이 집에서는 어머니 말씀이 법이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우리 형제 키우셨어. 난 어머니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내 아내면 나를 이해하고 도와줘야지. 고작 월급 카드 하나 가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굴어. 그냥 어머니께 드려. 한 번 참으면 누가 죽어. 사랑과 효도 사이에서 나 좀 힘들게 하지 마. 참는다는 것. 민준 씨의 사전에서 그 단어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깊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며 평등하고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지금 제 앞에는 어른의 탈을 쓴 거대한 어린아이,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자기 주관도 독립적인 생각도 없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슬퍼할까봐 두려워했지만 아내가 상처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싫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아내의 권리를 희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민준 씨의 나약함이 적나라하고 비참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득 제 자신이 불쌍해졌습니다. 저는 허상을 사랑하고 결혼했던 겁니다. 민준 씨, 만약 오늘 내가 월급 카드를 드리면 내일은 어머니가 차를 팔라고 하시고 모레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시중이나 들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으라고 할 건가요? 저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나며 귀신이라도 쫓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꾸 이상한 상상 좀 하지 마. 여자들은 정말 피곤하다니까. 그래서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주면 나도 더는 안 봐줘. 어머니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는 말을 흐리며 문 밖으로 나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방 안으로 자욱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의 등 돌린 행동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편을 정했고 그 편에 저는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의 사랑이, 제가 잘못된 곳에 두었던 믿음이 아까웠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제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단단한 하나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독재적인 시어머니, 의존적인 시동생, 가식적인 동서, 그리고 나약한 제 남편까지 저는 그저 이 기형적인 그림에 억지로 끼워 맞춰줘야 하는 어울리지 않는 조각일 뿐이었죠. 만약 제가 오늘 양보한다면 제 인생은 체념과 울분 속에서 끝없이 미끄러질 겁니다. 저는 이제 겨우 27입니다. 지성도 있고 커리어도 있는데 왜 이 숨막히는 고치 속에 제 청춘을 묻어야 할까요? 대담하지만 강렬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번쩍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외부인으로 여긴다면, 그렇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울부짖음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옷걸이에서 옷을 꺼내는 소리와 캐리어 지퍼가 날카롭게 올라가는 소리뿐이었죠. 저는 신혼여행 갈 때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커다란 빨간색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혼여행은 가보지도 못한 채 저는 이 캐리어를 끌고 시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던 민준 씨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옷을 개어 캐리어에 넣는 것을 보고는 얼굴색이 변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겁주려는 거야? 그는 달려들어 제 손에 있던 옷을 낚아채 침대에 던져버렸습니다. 누구 겁주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댁으로 갈 거예요. 당신과 어머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집안의 규칙과 말 잘 듣는 우리 식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여기 남아서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저는 남이니까 그 규칙 못 따르겠어요. 당신 가족만의 공간을 돌려드릴게요. 저는 차분하게 옷을 다시 주워 깔끔하게 접어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제 침착함에 민준 씨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평소 저는 잘 웃고 털털했지만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었죠. 당신 미쳤어? 결혼한 지 3일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내 얼굴에, 이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 거야? 이웃들이 보면 비웃어서 코가 썩어 문드러질 거라고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헛된 체면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제 감정은 생각하지 않았죠. 당신 체면이 내 행복보다 더 중요해요? 남들이 비웃는 게 그렇게 무서웠으면 아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처신했어야죠. 이제 비켜요. 나 가야겠어요. 저는 캐리어 뚜껑을 닫고 지퍼를 단호하게 쫙 하고 올렸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캐리어를 끌며 곧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 충격이 너무 커서 그의 둔한 뇌가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는 듯 했죠. 제가 캐리어를 끌고 계단 아래에 다다랐을 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가족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사과를 깎던 박 여사님의 손에 들린 칼이 멈췄고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민호와 소희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어디 가려는 게냐? 이 시간에 캐리어는 왜 끌고 나와? 박 여사님이 놀라서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부모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댁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든 채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벌떡 일어나 얼굴이 시뻘개진 채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하, 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어디서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집을 나가? 이 집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다시는 얼굴 내밀 생각 마라. 우리 집은 너처럼 위아래도 모르는 막대 먹은 여자는 안 받는다. 그녀는 가장 악독한 말들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소희는 옆에 서서 비웃음을 흘리며 불에 기름을 부었죠. 형님,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이 틀린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세요? 며느리는 참을 줄도 알아야죠. 누가 애처럼 조금만 뭐라고 하면 집 나간다고 협박해요. 형님 때문에 아주버님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는 소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날카로운 눈빛에 그녀는 찔끔하며 입을 다물었죠. 동서, 입 다물어요. 내 일에 동서가 끼어들 차례 아니에요. 착한 며느리 연기는 아주 잘하시네요. 계속 그렇게 연기하세요. 나는 연기 못하겠으니까. 그때서야 민준 씨가 위층에서 달려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편을 들거나 어머니를 말리는 대신 그는 제 팔을 붙잡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하나 씨, 그만 좀 해. 당장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화나셨잖아. 더는 화나게 하지 마.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분노에서 나온 힘에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이거나요. 좀 봐요. 당신 어머니는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더러 방에 숨으라고요. 비겁한 것도 정도가 있지, 민준 씨. 제가 내뱉은 비겁하다는 말은 민준 씨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는 불에 댄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내 남편한테 비겁하다고 욕을 해?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려. 내가 우리 민준이한테 새 장가 들여줄 테니 너 같은 며느리 우리 집엔 필요 없어. 그녀는 저를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저 또한 이 지옥 같은 곳에 더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듯 요란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듯 가벼워졌죠. 기이한 해방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유독한 고치를 감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저는 가짜 평온함 대신 자존심을 택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기사님은 늦은 밤 비를 맞으며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젊은 여자를 안쓰럽게 쳐다보셨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아가씨, 부모님 댁으로요. 기사님, 삼성동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빗속에서도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불은 환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싸늘했던 3층 집을 뒤로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흐느낌을 참으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문 좀 열어줘.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깥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도 부모님 집의 문 뒤에는 언제나 평온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탐욕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는 제 자존심을 짓밟은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택시는 삼성동의 익숙한 집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아버지가 가꾸시던 부겐빌레아 화단이 여전히 한쪽에서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굳건해 보였죠. 저는 택시비를 내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밀려오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여기가 진짜 집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도망쳐 나온 그 차갑고 계산적인 곳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엄마가 얇은 카디건만 걸친 채 황급히 뛰쳐나오셨습니다. 보슬비를 맞으며 빨간 캐리어 옆에 웅크리고 서 있는 저를 보시고는 순간 멈칫하시더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 어쩌다 이 꼴이 된 거야. 하나야, 무슨 일이야. 엄마는 달려와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이 추위와 분노로 떨리는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셨죠.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시댁에서 억지로 버티고 강한 척했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저는 더 이상 사려 깊은 며느리일 필요도 참을성 있는 아내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딸일 뿐이었죠. 아빠도 집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늘 침착한 모습이셨지만 눈빛에는 걱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아빠는 별 말씀 없이 제 캐리어를 집 안으로 옮기시고는 다시 돌아와 엄마와 저를 거실로 부축해 주셨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무슨 일이든 천천히 얘기해. 밖에서 이러다 감기 걸리겠다.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아 아빠가 막 타주신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니 저는 차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며 비오는 밤의 차가움과 무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터무니없는 월급 카드 요구부터 저와 소희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대우까지,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민준 씨의 나약하고 비겁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기도 하고 분노에 차기도 하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정말 못된 사람들이네. 세상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한테 월급 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 민준이, 그 녀석은 결혼 허락받으러 올 땐 온갖 약속은 다 하더니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생겨서는 어쩌다 저렇게 망가졌담. 아내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랑 한패가 돼서 널 쫓아내. 아빠는 침묵에 잠겨 계셨습니다. 두 눈썹이 굳게 찌푸려져 있었죠. 아빠는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시선이 더 깊고 침착하셨습니다. 아빠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야, 네가 잘한 거다.
아빠 엄마가 널 키우고 번듯하게 교육시킨 건 남의 집에 가서 돈 버는 기계가 되거나 인격 모독을 당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쪽에서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고개 숙이고 애원할 필요는 없지. 그냥 여기서 아빠 엄마랑 같이 지내자. 모든 일에는 다 해결책이 있는 법이고 우리 집에 내 밥그릇 하나 없을까봐. 아빠의 말씀은 마음의 폭풍 속에서 제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딸이 결혼 3일 만에 짐을 싸들고 돌아온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저를 단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죠. 그 너그러움에 저는 오히려 제가 사람을 잘못 골라 이 늦은 나이에 부모님 마음고생을 시켜드린 것 같아 더 죄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옛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은한 제스민 향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익숙한 방이었죠. 엄마는 제 옆에 누워 제가 어렸을 때처럼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뒤숭숭한 잠이 찾아왔고 저는 꿈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박 여사님의 비웃음 소리와 민준 씨의 무감각한 눈빛이 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아 위로 끌어올려 주었죠.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나무 탁자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했고 어두운 밤에 액정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시계를 힐끗 보니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애정을 담아 저장했던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지독한 조롱처럼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오늘 밤에만 벌써 99번째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준 씨는 쉴 새 없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안위를 걱정해서도 아니고 후회해서도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민준 씨와 그 가족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을까봐, 그들이 차지하려 했던 매달 들어오는 월급 카드를 잃을까봐 두려워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원을 끄고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린 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보냈던 문자 메시지들과 함께 환청처럼 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장 돌아와. 어머니 혈압 오르셨어. 어머니 돌아가시는 꼴 보고 싶어? 애처럼 굴지 마. 부부끼리 할 얘기가 있으면 문 닫고 해야지. 이렇게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안 돌아오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마. 협박과 질책, 그리고 애처로운 애원이 뒤섞인 문자 메시지들 속에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오는 길에 안전했는지, 비에 젖지는 않았는지 묻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는 그의 체면과 어머니의 건강만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제 감정과 자존심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쓰레기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죠. 집안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신문을 읽고 계시다가 제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신문을 접으며 온화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일어났구나, 우리 딸. 와서 뜨거울 때 아침 먹어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저는 식탁에 앉아 억지로 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지만 목구멍이 써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아빠가 저를 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준이가 아빠한테 전화했더라. 네가 제멋대로 집을 나가서 자기 엄마가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더구나. 아빠 엄마더러 너를 설득해서 시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오게 해달라고 하더라. 저는 숟가락을 그릇에 쨍 소리가 나게 떨어뜨렸습니다.
또 그 진부한 수법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황소처럼 건강해서 어제 아침에는 에어로빅도 하시고 저녁에는 저를 향해 악을 쓰셨는데 그렇게 쉽게 쓰러지실 리가 없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 모자 지금 연극하는 거예요. 제가 돈 문제로 계속 시달리게 하려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 집 사람들 속셈 이제 뻔해요. 엄마가 뜨거운 계란찜을 식탁에 내려놓으시며 차갑게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다. 아까 나한테도 전화 와서는 걱정하는 척하더니 말끝마다 네가 예물이랑 돈을 챙겨서 나갔다는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쏘아 붙였지. 우리 딸은 옷까지 든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왔소. 댁들 돈은 한 푼도 없으니 그리 아시오.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다가 전화를 끊더라.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들이야.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물과 돈, 맞아요. 결혼식 날 부모님께서는 제게 예물로 골드바 10개와 제 이름으로 된 5억 원짜리 예금 통장을 주셨습니다. 골드바는 저희 부부 침실에 있는 금고에 잘 넣어두었고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예금 통장과 하객들이 주신 축예금은요. 저는 서둘러 방으로 올라가 캐리어를 뒤졌습니다. 제 개인 주얼리 상자는 그대로 있었지만 어제 챙겨오려 했던 예물금을 담아둔 작은 나무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옷을 챙길 때 캐리어에 넣기 편하도록 옷장 위에 올려두었던 것이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박 여사님께 밀쳐지는 혼란 속에서 깜빡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누군가 제가 챙기기 전에 재빨리 숨겨버렸을 수도 있죠. 예금 통장은 회사 가방에 넣어두어서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 민준 씨가 제게 예금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생활비를 관리하기 편하게 부부 공동계좌를 만들겠다면서요. 그때는 예비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서류가 부족해서 만들지 못했다며 돌려주었죠. 제 마음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끔찍한 의심이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켜고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여보세요. 예금 계좌 잔액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계좌번호는 몇 분간의 신원 확인과 긴장된 기다림 끝에 콜센터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에 힘이 쭉 빠졌죠. 고객님, 해당 예금 통장은 10월 15일, 즉 5일 전에 이미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5억 원의 금액은 박민호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10월 15일, 결혼식 바로 3일 전이었습니다. 박민호는 바로 민준 씨의 동생이었죠. 그들은 제가 정식으로 시댁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민준 씨는 저를 속여 몰래 제 돈을 전부 인출해서 자기 동생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맹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제 심장을 태워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나 월급 카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었고 그 사기꾼들은 바로 제가 남편이라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정면으로 나오시겠다. 이거죠. 저도 끝까지 상대해드리죠. 저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민준 씨를 만나고 결혼하기까지의 기억의 파편들을 끼워 맞추고 있었죠.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어 이성을 마비시켰고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상한 징후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처음 민준 씨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다정하게 맞아주셨지만 제게 던진 첫 질문은 가족이나 건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업팀장이라니 연봉이 꽤 높겠구나. 이렇게 능력 있는 딸이니 나중에 남편이랑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문제 없겠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의례적인 칭찬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죠.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 씨네 집은 계속해서 형편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며 시골 풍습은 간소해서 복잡한 예단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물 이야기가 나오자 박 여사님은 딸이 시집갈 때는 친척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어느 정도 미천은 있어야 시댁 체면이 서는 법이라며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기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골드바 10개와 5억 원 예금 통장을 준비해 주셨고 결혼 후에 차를 살 돈도 보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박 여사님과 민준 씨의 눈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특히 민준 씨의 동생 민호는 더욱 그랬죠. 그는 항상 멋진 옷차림에 최신형 휴대폰을 쓰고 비싼 스쿠터를 타고 다녔지만 안정적인 직업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민호가 친구들과 함께 IT 금융 쪽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아주 유망하다고 말했죠. 한 번은 민호가 몰래 통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는 듯 목소리가 날카로웠지만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고 어색하게 웃었죠. 결국 모든 것이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며느리가 아니라 돈을 캐낼 대상,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재정적 구멍을 메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높은 연봉과 유복한 가정 환경을 가진 저는 그들이 노린 살찐 먹잇감이었던 거죠.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약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5억 원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민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기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현재 대형 은행에서 신용위험관리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지연이는 똑똑하고 날카로우며 금융계의 인맥이 아주 넓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 박민호라는 사람 신용기록이랑 연체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주민등록번호는 수화기 너머에서 지연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수락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진정해. 내가 CIC 시스템에서 확인해보고 채권 추심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볼게.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 무슨 심각한 일이야? 나 사기당했어, 지연아. 그 집안 전체가 날 속였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증거부터 필요해. 전화를 끊고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제 믿음은 칼에 베이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긴장한 모습을 보고 더는 묻지 않으시고 가끔 오렌지 주스나 과일 접시를 가져다 주시며 말없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실 뿐이었죠. 점심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나야. 자세한 파일은 이메일로 보냈어. 근데 미리 말해두는데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내 시동생 박민호라는 사람 보통이 아니더라. 여러 금융기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뭐라고? 빚이 그렇게 많아? 많은 정도가 아니야. 아주 심각해. 소비자 금융, 대부업체 앱, 카드론까지 합쳐서 총 부채가 거의 20억 원이야. 더 끔찍한 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도 연루되어 있더라. 대출 앱 같은 건 빙산의 일각이고 사채업자들한테 진 빚은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 적지 않을 거야. 내 돈 500만 원. 아니, 5억 원을 가져갔다고. 그 돈이면 사채업자들한테 몇 달치 이자 내기에도 빠듯할걸. 20억 원, 그 숫자에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백수나 다름없는 민호가 감히 20억 원의 빚을 졌다고요. 어쩐지 박 여사님이 결혼 3일 만에 제 월급 카드를 달라고 그토록 서두르셨던 겁니다. 어쩐지 민준 씨가 그렇게 나약하게 저를 압박했던 거고요. 그들은 저를 돈 찍어내는 기계로 삼아 망나니 같은 귀한 아들의 빚을 갚게 하려 했던 겁니다. 알겠어. 정말 고마워, 지연아. 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거 막았어. 별말을 다 조심해. 도박이랑 사채에 얽힌 놈들은 막 나가는 애들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저는 전화를 끊고 붉은 숫자로 가득한 신용보고서가 떠 있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눈앞에 적나라하고 잔혹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결혼은 사실 미리 짜놓은 금융사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을 떠넘기기 위해 저와 결혼했던 겁니다. 지연이가 보내준 서류 뭉치를 들고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은 뉴스를 보고 계시다가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황급히 TV를 끄셨습니다. 아빠, 엄마, 그 사람들이 왜 저한테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서류를 들어 읽기 시작하셨고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은행 용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총 부채액이 거의 2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는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에, 민호 그 녀석이 이렇게나 빚을 졌다고. 어쩐지 그 집이 너한테만 집착하더라니. 20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걸 싹 숨기고 우리 딸을 속여서 시집 보내? 아빠는 쾅 소리가 나게 테이블을 내리치셨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분노의 불꽃이 눈에 서려 있었죠. 사기꾼들, 우리 집을 너무 우습게 봤어. 우리 하나 5억 원이나 되는 예금을 뺏겼어. 이제는 도박 중독자인 동생 뒷바라지 시키려고 월급까지 전부 뜯어내려 했던 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빠, 제가 전부 되찾을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속고 이용당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빠 엄마가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아빠 귀에 바싹 다가가 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눈에는 딸을 지지하겠다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제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하셨지만 제 분석을 듣고는 동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착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만나서 얘기 좀 해.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한 중요한 일이야. X카페에서 기다릴게. 또 무슨 핑계일까요? 민준 씨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 뭐가 있다는 걸까요? 산소나 땅 문제일까요? 어쨌든 저도 그를 만나 모든 것을 명확히 할 생각이었으니 짧게 알았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단골 카페인 X카페로 갔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그곳에 앉아 초조한 표정으로 얼음이 다 녹아버린 아이스커피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황급히 일어나 의자를 빼주는 등 전날 밤과는 전혀 다른 다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 씨, 왔구나. 앉아. 당신 마실 오렌지 주스 시켜놨어. 저는 차갑게 자리에 앉아 주스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가 무슨 연극을 하려는지 기다렸죠. 용건만 간단히 말해요. 시간 없으니까. 아버지 얘기는 또 뭐고요? 민준 씨는 제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목맨 소리로 말했죠. 하나 씨, 지난번에 큰 소리 쳐서 미안해. 나도 가족 걱정 때문에 그랬어. 사실 우리 집에 큰 위기가 닥쳤어.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시다 실패해서 큰 빚을 지셨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집을 뺏기게 생겼어. 어머니는 그 걱정에 병까지 나셨고 나는 월급이 적어서 감당이 안 돼. 당신은 내 아내고 이 집 며느리잖아.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나랑 우리 가족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자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도박꾼 동생의 빚을 덮기 위한 방패로 내세우다니 민준 씨의 비열함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유창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일 전에 저였다면 아마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제 모든 돈을 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빚이 얼마인데요? 20억. 민준 씨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20억이라는 숫자를.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가방에서 민호의 연체 내역서를 꺼내 민준 씨 앞에 툭 던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민준 씨, 아버님께서 아시면 참 슬퍼하시겠네요. 도박꾼 동생을 감싸주려고 자신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아들 꼴을 보시면요. 똑똑히 봐요. 이게 아버님 빚인지 아니면 당신 동생 박민호 빚인지.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는 제가 이렇게 빨리 진실을 밝혀낼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 씨, 내 말 좀 들어봐. 민호가 철없이 실수를 한 거야. 어머니는 걔가 안쓰러워서 그래서 저를 속여 결혼하고 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제 예금 5억 원을 몰래 빼돌렸고요. 당신들한테 저는 뭐예요? 젖자는 소예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그 5억 원 소송에서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은 이걸로 끝이에요. 나한테서 단 1원도 더 뜯어낼 생각 마세요. 제가 일어나 자리를 뜨려 하자. 민준 씨는 달려와 제 손을 붙잡고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 한가운데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 씨,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마. 소송하면 민호는 감옥에 갈 거야. 그럼 우리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실지도 몰라. 제발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우리 집을 살려줘. 내가 평생 일해서 당신 돈 다 갚을게. 남자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혐오감뿐이었죠. 부부의 정이라고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정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이거나요. 당신이 이럴수록 더 경멸스러울 뿐이야. 당신은 당신 어머니, 당신 동생만 걱정하죠. 그럼 나는 누가 걱정해 주는데요? 내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는데요? 비켜요. 저는 세게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굴욕감에 휩싸여 그곳에 무릎 꿇고 있는 민준 씨를 뒤로 한 채 말이죠. 카페에서 만난 후 민준 씨는 계속해서 문자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애원하다가도 제가 일을 크게 벌이면 결국 저도 남편 버린 여자라는 오명을 쓰게 될 거라며 협박하기도 했죠. 저는 그의 번호와 카카오톡, 페이스북까지 모두 차단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은 그렇게 쉽게 먹잇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박 여사님이 직접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어 지난번처럼 공격적으로 욕을 퍼붓는 대신 상냥한 목소리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사돈어른, 우리 하나가 시어미를 오해하고 댁으로 갔네요. 제가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요. 100번이라도
사돈 내외분께서 우리 애 좀 설득해서 남편 곁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젊은 부부가 살다 보면 그릇이 부딪힐 때도 있는 법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음식을 차리고 집안 어르신들도 모셔서 가족회의를 열어 아이들 오해도 풀어주려고 합니다. 사돈 내외분과 하나도 오셔서 제가 정식으로 사과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빠는 스피커폰으로 바꿔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의 가식적인 목소리를 들으니 소름이 돋았지만 아빠는 침착하게 대답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초대를 해주시니 저희 가족도 가겠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명확하게 해결해야지요. 전화를 끊고 아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 데는 다른 속셈이 있을 거다. 하나야. 분명히 친척들을 불러서 압박하려는 거겠지. 소위 말하는 도리를 내세워서 네가 다시 돌아가 돈을 내놓게 만들려는 거야. 이건 홍문연의 함정이다. 알고 있어요, 아빠.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저도 그들의 계략에 맞춰 대응할 거예요. 오늘 그 집안 친척들 모두에게 그 모자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할 겁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민호의 빚내역서 사본, 제 예금이 민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지난번 카페에서 민준 씨와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까지 저는 모든 것을 두툼한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희 가족의 차가 박 여사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안은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웃음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문 앞까지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사부인, 귀한 걸음 하셨네요. 우리 하나는 어딨니? 이리 온, 엄마 품에 안겨보자.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그녀는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능숙하게 옆으로 비켜서며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다들 안녕하세요. 거실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시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샅샅이 훑어보는 눈길로 쳐다봤죠. 어떤 분은 작게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새댁이 벌써 친정으로 가출을 해. 정말 대단하네. 성대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계속해서 제게 음식을 덜어주셨지만 저는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진짜 연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집안에서 가장 위험 있는 큰아버님께서 헛기침을 하며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 하나가 이제 막 시집와서 집안 분위기에 익숙지 않아 시어머니와 오해가 좀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자식 된 도리, 며느리 된 도리로서 참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지. 시어머니가 꾸짖는 것도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겠느냐. 듣자 하니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던데 하나가 맏며느리이고 형편도 좋으니 시댁의 빚을 갚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현명한 며느리, 착한 아내라 할 수 있지. 저는 큰아버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며 불쌍한 척하는 박 여사님과 쥐 죽은 듯 조용히 앉아있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친척들에게 미리 말을 맞춰 저를 이기적인 며느리, 시댁이 어려울 때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간 여자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들은 집안의 권위를 이용해 제가 돈을 내놓도록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꾸며낸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거짓말을 믿게 만들면서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사과와 함께 지갑을 열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눈빛들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버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큰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며느리로서 시댁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시댁이 며느리를 속이고 도박 중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며느리의 재산을 가로챈다면 그때도 며느리는 그 악행에 동조하며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번쩍 들었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누가 널 속였다고? 어디서 피를 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말다툼할 생각도 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회전 테이블 위에 놓고 큰아버님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큰아버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제 시동생 민호 군이 도박으로 인해 사채업자와 대부업체에 진 빚이 거의 20억 원에 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예물 5억 원이 결혼 3일 전 불법적으로 민호 군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어려움이란 바로 이 거대한 도박 빚을 말하는 겁니다. 큰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꺼내 쓰고 서류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어 서류를 보기 시작했고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빚이 20억이라고 민호 저 녀석 집안을 말아먹었구나. 어쩐지 박 여사가 사업빚이라고 하더라니. 알고 보니 도박빚이었어. 심지어 형수 돈까지 뺏어서 동생 빚을 갚아. 정말 파렴치하네. 박 여사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식탁 구석에서 쥐 죽은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민준 씨는 식탁에 머리를 박고 고개를 들지 못했죠. 가족의 위기라는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제 선언 이후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잦아들고 천장 선풍기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죠. 큰아버님은 은행 거래 내역서와 빚 목록을 손에 든 채 돋보기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이마에 주름을 잡으셨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고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마치 박 여사님 집안의 명예를 묻는 관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큰아버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맹목적인 비호가 아닌 극도의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쾅 하고 내리쳤고 찻잔들이 흔들리며 맑은 차가 새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졌습니다. 재수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장 설명해 보시오. 민호 녀석이 이렇게 도박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감히 집안 사업이 망했다고 거짓말을 해. 온 집안 식구들을 속이고 사돈댁까지 속여. 심지어 며느리한테 아들 빚을 떠넘기려 해. 이 늙은이를 허수아비로 보는 거요. 박 여사님은 이제 얼굴이 붉은색에서 창백하게 변해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민호를 쳐다봤지만 그 귀한 아들은 이제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쥐처럼 몸을 웅크린 채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민준을 쳐다봤지만 민준 역시 먹다 남은 밥그릇에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을 뿐이었죠. 아주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저 하나라는 애가. 걔가 시동생을 모함하려고 증거를 조작한 걸 거예요. 우리 민호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데 어떻게 그런 사회악에 빠지겠어요. 하나, 걔가 시댁이 미워서 꾸민 짓이라고요. 아주버님.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멸 가득한 씁쓸한 웃음이었죠.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뻔뻔하게 발뺌하며 제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박 여사님의 눈을 마주보며 숨 막히는 방 안에 강철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증거를 조작했다고요, 어머님. 이 거래 내역서에 은행 직인이 찍혀 있고 지점장 서명까지 있는 거 모르시나요?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시켜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방금 민호 씨 휴대폰에서 확보한 사채업자들의 빚독촉 전화 녹음 파일을 스피커폰으로 다 같이 들어볼까요? 말을 하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는 신호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겁에 질려 달려들어 제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아빠가 더 빨랐습니다. 아빠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딸을 보호하셨죠. 평생 온화하셨던 아빠가 이제는 산처럼 굳건히 서서 불타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시오. 진실이 명백한데도 아직도 발뺌할 셈이오. 당신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인 줄은 몰랐소. 자식을 망쳐놓고는 그걸 덮으려고 내 딸을 속여 데려왔단 말이오.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서 당신 같은 사돈을 만났구려. 집안의 다른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돌려보며 박 여사님 모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거침없이 비난했습니다. 세상에 사기꾼 집안이었네. 민호 그 녀석 멀쩡하게 생겨서는 도박빚이 저렇게 많다니. 어쩐지 지난번에 박 여사가 집 수리한다고 나한테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아들 빚 갚는데 쓰려고 그랬구먼. 정말 뻔뻔한 집안이야. 며느리가 맞았네. 세상에 어느 며느리한테 시동생 도박 빚을 갚으라고 강요해? 비난의 화살이 사방에서 박 여사님께 날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자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며 구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다 키워놨더니 며느리 데려와서 애미랑 동생을 이렇게 망하게 하네. 아주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것들이 친정 부모랑 짜고 와서 이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있어요. 박 여사님의 진부한 꾀병 연기는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어 고개를 젓게 할 뿐이었습니다. 큰아버님은 일어나 실망한 듯 소매를 털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재수씨. 더는 연극하지 마시오. 내가 재수씨 성격을 모를 줄 아시오. 오늘부로 민호 녀석 빚 문제는 재수씨 집안에서 알아서 해결하시오. 집안 식구들 끌어들이지도 말고 며느리한테 강요하지도 마시오. 그렇게 사는 거 아주 부도덕한 짓이오. 나중을 위해서라도 자식들한테 복을 좀 남겨주시오. 그 말을 남기고 큰아버님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자리를 떴고 손도 대지 않은 음식과 굴욕감에 휩싸인 박 여사님의 가족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대문 뒤로 사라지자 넓은 거실에는 저희 가족과 박 여사님 모자만 남았습니다.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 없이 흉악한 기색만이 역력했습니다. 너 잘났구나, 하나야. 감히 온 친척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줘. 똑똑히 들어.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넌 이 집 귀신이야. 이 집안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내 돈도 우리 집 돈이야. 저는 그녀를 보며 목구멍까지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염치라는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약한 남편, 여전히 나무 인형처럼 앉아있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 말해봐요. 내 예금 통장에 있던 5억 원, 그걸로 뭘 했어요? 당신 어머니께 직접 말해봐요. 내 돈이 당신 집 돈인지 아닌지. 민준은 깜짝 놀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당신이 말을 못하면 내가 대신 말해주죠. 결혼 3일 전 당신은 내 주민등록증과 예금 통장을 빌려가서 공동 계좌를 만든다고 날 속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 서명을 위조하고 아는 은행 직원과 짜고 통장을 해지해서 그 돈 전부를 민호 씨 계좌로 이체의 사채 빚을 갚았죠.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님은 달려들었습니다. 거짓말 마. 무슨 내 돈이야? 그건 축의금이고 시댁에서 준 돈이야. 네가 가져왔으니 우리 집에서 쓸 권리가 있어. 민준이가 동생한테 잠시 빌려준 거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개거품을 물고 난리야?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 박 여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입 닥치시오. 그 돈은 우리 부부가 평생 땀 흘려 모아 딸에게 준 미천이오. 댁들은 단돈 1원도 보태지 않고 감히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 잠시 빌렸다고 주인 허락도 없이 몰래 전액을 인출한 건 절도라고 하는 거요. 사부인. 이렇게 큰 금액을 훔치면 감옥에서 썩게 될 거요. 감옥이라는 두 글자에 민호는 겁에 질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죠. 엄마,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형수님한테 고소 취하해달라고 해주세요. 엄마가 돈 갚아준다고 하세요. 결국 이 철없는 녀석도 두려움을 알기는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자백한 셈이었죠. 박 여사님은 할 말을 잃고 귀한 아들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그의 뺨을 짝 소리가 나게 때렸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일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것한테 약점을 잡혀. 내가 월급 카드까지 다 받아내고 나서 처리하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서둘러서 돈을 빼내? 박 여사님의 따귀는 민준의 뺨뿐만 아니라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부부의 정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그저 꼭두각시였고 저는 희생양이었습니다. 민주는 뺨을 감싸준 채 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아마 이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됐어요. 더는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내 재산을 횡령한 행위를 인정하나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법정에서 정상 참작을 고려해 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찰서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민주는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을 쳐다봤고 그녀는 그를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며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겁함이 다시 한번 양심을 이겼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이 짧고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마침표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이 강인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이 가족에게는 제 눈물 한 방울조차 아까웠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의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네요. 오늘 제 부모님과 당신 가족 앞에서 저 이하나는 박민준 씨와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제 말은 지난 며칠간 저를 자아매던 악연의 끈을 끊어내는 칼날처럼 명확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말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내가 감히 남편을 버려? 남편 버린 여자는 길거리 개도 무시하는 법이야.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잘못 아셨네요. 이 시대에 남편 버린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사는 남자, 아내 재산이나 훔치는 사기꾼들을 무시하죠. 제가 그 사람을 버리는 건 제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고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그 귀한 두 아들 꼭 껴안고 사세요. 며느리 돈 없이 그 20억 빚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한번 지켜보죠. 저는 부모님께 돌아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가요.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빠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박 여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당신 가족과 이야기하겠소. 법정에 설 준비나 하시지. 그리고 예물로 준 골드바 10개 어디에 숨겼는지 알고 있어. 내가 모를 줄 아시오. 결혼식 날 내가 직접 금을 건네는 영상을 찍어뒀고 하나를 대신해 금 상자를 챙긴 사람도 바로 당신이었지. 알아서 돌려주는 게 좋을 거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날 테니. 그 말을 남기고 아빠는 뒤돌아 문으로 향하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우리 모녀는 고개를 든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등 뒤에서는 박 여사님의 고함과 저주, 그릇이 깨지는 소리, 민호의 징징거리는 울음소리가 뒤섞여 무너져가는 한 가족의 혼란스러운 합창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철문을 나서자 오늘따라 밤하늘이 유난히 넓고 맑게 느껴졌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마음속에 울분을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5억 원을 잃고 믿음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고 단 1원도 빠짐없이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라고 말이죠.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빠의 오랜 친구이자 날카롭고 강직하기로 유명한 김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민호의 불법 신용기록, 협박 문자,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씩, 민준과 민호의 행위는 사기 및 신용남용 횡령죄의 명백한 징후를 보입니다. 박 여사님 역시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방적 이혼 소송장과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은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장과 법원의 소환장이 민준 씨 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소환장을 받은 박 여사님은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박 여사님 댁이 며느리 돈을 사기치고 아들이 도박 중독자라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돈 냄새를 맡고 박 여사님 집에 더 집요하게 찾아와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회사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비원에게 그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김 변호사님께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 민준 씨가 갑자기 길가 나무 뒤에서 튀어나와 제 차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은 구겨진 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나씨, 잠깐만 얘기 좀 해, 제발. 저는 차창을 조금 내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당신은 더 할 얘기 없어요.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하세요. 그렇게 무정하게 굴지 마. 어머니는 입원하셨고 민호는 빚쟁이들한테 손목을 잘리겠다고 협박받고 있어. 고소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 돈도 갚을게. 하지만 시간은 좀 줘.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을 벼랑 끝으로 몰면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야? 또다시 시작된 가난과 불행 타령.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눈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정하다고 당신네 모자가 내 월급 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할 때, 당신이 내 돈을 몰래 빼돌릴 때 내 생각은 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들한테 줄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법이 말할 차례예요. 비켜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민준 씨를 스쳐 지나갔고 그는 붐비는 인파 속에서 허망하게 서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롭고 비참해 보였죠. 제 마음 속에는 안타까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남자와 사랑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법적 공방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변호사 측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했고 민준 씨 가족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박 여사님 가족의 재산을 동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여사님의 자부심이었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죠. 벼랑 끝에 몰린 민호, 모든 재앙의 근원이었던 그는 마침내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에 숨어 지내지 않고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하고 가족을 파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영업팀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로비에 가족분이 오셨는데 난동을 부리고 계세요. 너무 흉악해서 경비원들도 말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회의를 잠시 중단시킨 뒤 서둘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휘발유 병을 들고 눈은 충혈된 채 입으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하나, 어디 있어? 당장 나와. 내가 날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나도 너랑 같이 죽을 거야. 우리 집의 평화를 돌려내. 회사 직원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둘러싸려 했지만 그가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자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아, 나왔구나. 잘났어. 날 고소해?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그는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소셜미디어에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불태우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살인 협박 및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요? 정말 감옥에서 썩고 싶어요? 협박하지 마. 난 이제 무서울 거 없어. 어차피 죽을 목숨, 너랑 같이 가면 더 재밌지. 민호는 휘발유 병을 휘둘렀고 휘발유가 바닥에 튀며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저는 그를 더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 씨, 진정해요. 이렇게 하면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데 충격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빚은 천천히 갚을 수 있지만 당신이 무모한 짓을 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어머니 이야기에 민호의 손이 약간 떨렸고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뒤에 있던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라이터는 멀리 튕겨나갔고 휘발유 병은 엎질러졌지만 다행히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놔. 놓으라고. 이 자식들아. 민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회사 문 앞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민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보안 카메라와 제 휴대폰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민호가 끌려가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공공질서문란, 살인 협박,
인화성 물질 소지 혐의에 더해 이전의 사기죄까지 민호는 분명히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감옥의 문이 그를 향해 열렸고 그것은 또한 박 여사님 가족이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의 종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고객들에게 방금 일어난 소동에 대해 사과한 뒤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는 붐비는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이겼지만 왜 기쁘지 않은 걸까요? 아마도 이 성장과 자유를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붕괴와 제 영혼에 남은 상처들과 맞바꾼 것이었으니까요. 민호가 회사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분위기는 박 여사님 가족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피해자 및 증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수사관 맞은편에 앉아 저는 민호가 휘발유 병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부터 이전의 사기 및 재산 횡령 행위를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까지 모든 증거를 침착하게 제출했습니다. 옆에 있는 유치장에서 저는 박 여사님이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교도관에게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철없는 아들은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상적인 연극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위험을 초래한 난폭한 행동, 거액의 빚, 그리고 제 돈 5억 원을 사기친 혐의까지 더해져 민호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자 민준 씨와 박 여사님이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전에 없이 비참했죠. 박 여사님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때리거나 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기 위해서였죠. 하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다오. 우리 민호가 구속됐어. 경찰이 몇 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거라고 하더구나. 걔가 감옥에 가면 인생 끝나는 거야. 이 늙은 어미를 봐서라도 걔한테 살 길 한 번만 열어주라. 돈은 꼭 갚게 할게. 내가 약속한다. 저는 제 발 아래에서 울부짖는 여자를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약속은 이제 길가의 휴지 조각보다도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만들지 마시고요. 당신들이 저를 속이고 제 돈을 전부 빼돌렸을 때 제 살 길은 생각해 주셨나요? 민호 씨가 회사에 휘발유를 들고 와서 저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제 목숨은 생각하셨어요? 이제 당신 아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니 무서워서 애원하시는 건가요? 너무 늦었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나 씨, 우리 집이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부부의 연이 있는데 철없는 동생이 저지른 일이잖아. 제발 민호 선처해달라고 탄원서 좀 써줘.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내가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 당신 빚 다 갚을게.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의 나약하고 게으른 성격으로 평생 노예처럼 일한다고 한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텐데 5억 원의 이자까지 어떻게 갚는단 말입니까? 더는 헛된 약속하지 마세요. 당신이 평생 빚 갚는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공정함을 원해요. 민호 씨의 행동은 법이 심판할 거예요. 돈 문제에 관해서는 제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정말로 민호 씨의 형량을 줄여주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결과를 책임지고 횡령한 돈 전액을 즉시 저에게 변제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바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등 뒤에서는 박 여사님의 애처로운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바람을 심은 자는 폭풍을 거두는 법, 그것이 이 세상에 변치 않는 법칙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 측 변호사가 제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제안했죠. 민호가 정상 참작과 관용을 받기 위해서는 박 여사님 가족이 결과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즉, 원금 5억 원을 반환하고 제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했죠. 또한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을 멈추고 싶다면 그들의 빚도 청산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총금액은 거의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박봉의 민준, 구치소에 있는 민호,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박 여사님에게는 완전히 막막한 금액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치 있는 재산은 박 여사님이 항상 조상의 유산이라며 자랑하던 넓은 골목의 3층짜리 집뿐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듣자 하니 요즘 박 여사님 댁에 부동산 중개인들이 계속 드나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망나니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만 했던 겁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 친척들에게 그토록 자랑하던 그 집을 이제는 헐값에라도 팔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죠. 박 여사님이 집에서 짐을 빼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지만 엄마의 말에 따르면 박 여사님은 기둥을 붙잡고 가지 않겠다며 통곡하다가 기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조상님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집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빌었다고 하죠. 민준 씨와 소희는 낡은 3륜차에 묵묵히 짐을 실었습니다. 비싼 원목 가구, 귀한 분재들은 모두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 씨, 상대방이 집행기관의 동결 계좌로 금액을 모두 입금했습니다. 하나 씨 원금 5억 원, 기간에 따른 은행이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원까지 총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될 겁니다. 공식 결정이 내려지면 돈이 하나 씨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 돈은 부모님의 피땀 어린 눈물이었고 저는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들에게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대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집, 명예, 그리고 미래까지도요. 하지만 피해를 복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공공질서 문란과 살인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감옥행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단지 원래의 형량보다 조금 감형될 뿐이었죠. 박 여사님은 집을 잃고 돈을 잃고 이제는 아들까지 감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쌓은 업보를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이혼 재판은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에 열렸습니다. 저는 잘 다려진 흰색 셔츠와 단정한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법정에 가장 당당하고 아름답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서고 싶었기 때문이죠. 민준 씨는 박 여사님과 함께 법정에 왔습니다. 그들은 10년은 늙어 보였죠. 민준 씨는 깡마르고 두 눈은 태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뒷좌석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고 멍하고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하고 양측의 진술을 들은 후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저희에게는 이렇다 할 공동 재산이 없었고 그에게는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할 면목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협의 이혼 서류에 순순히 서명했습니다. 판사님이 판사봉을 두드리며 이혼 판결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저는 지난 몇 달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혼 판결문은
한 사랑의 사망 진단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재판정을 나서자 민준 씨가 머뭇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 씨, 미안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 행복하길 바라. 저는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한 인간에 대한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고마워요.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거예요. 당신도 이제 남자답게 살아요. 어머니 더는 고생시키지 말고요. 저는 몸을 돌려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법원 정문에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엄마는 두 팔을 벌려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다 끝났니? 우리 딸, 이제 집에 가자. 네가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여놨어. 네, 엄마, 집에 가요. 너무 배고파요. 차는 저를 법원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멀리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늘은 희망처럼 푸르렀습니다. 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름다운 날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집을 팔아 저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은 후 박 여사님 가족에게는 푼돈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깊고 어두운 골목에 있는 낡고 축축하고 비좁은 단칸방을 빌려야 했습니다. 넓고 좋은 집에서 살던 그들은 이제 비좁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공간에서 세 식구가 부대끼며 살게 되었죠.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우리 식구라며 그토록 칭찬했던 귀한 며느리 소희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파산하고 남편 민호가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자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소희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웃들 말에 따르면 그 단칸방에서는 매일같이 싸우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소희는 집이 더럽다고 불평하고 민준이 돈도 못 버는 무능력자라고 비난했으며 박 여사님은 늙어서 빌부터 산다고 구박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밖으로 나돌며 집안일은 내팽개쳤고 월급도 한 푼의 생활비도 내놓지 않고 자기가 다 썼습니다. 절정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짐을 모두 챙기고 박 여사님이 노후 자금으로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얼마 안 되는 돈까지 훔쳐서 더 부유한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쳤습니다. 박 여사님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은혜도 모르는 것을 키웠구나. 내 효심 깊던 며느리는 어디 가고 어떻게 늙은 어미 약가까지 훔쳐갈 수가 있니? 민준 씨는 아내를 찾아 나섰지만 우편으로 배달된 이혼 서류와 함께 경멸이 가득한 독설만이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감옥에 간 남자와 망해버린 가족 옆에서 청춘을 썩힐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박 여사님은 뼈저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게 퍼부었던 악담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차별 대우를 기억해냈죠. 진심으로 대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였던 저는 쫓아냈고 가식적이고 탐욕스러운 소희는 떠받들며 모셨습니다. 인과응보는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고 박 여사님은 완전히 무너져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생계를 위해 힘든 막노동을 하면서 아픈 어머니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삶은 궁핍과 막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제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슬픔을 잊기 위해 모든 열정과 열의를 다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뛰어난 능력과 높은 집중력 덕분에 저는 회사에 연이어 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매우 신임하셨고 지역 영업본부장 자리로 승진시켜 주셨죠. 연봉과 보너스는 급상승했고 민준 씨 가족에게서 되찾은 돈과 저축을 합쳐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와 최신형 자동차를 제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즐겁고 주체적인 독신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주말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혹은 집에서 꽃꽂이를 하고 책을 읽으며 소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그림을 배우는 등 예전에는 기회가 없었던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마음껏 했습니다. 제 외모는 날이 갈수록 성숙하고 화사해졌죠. 많은 성공한 남자들이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서둘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자유를 좀 더 누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저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제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자격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해외 파트너사 초청 파티에서 저는 우연히 옛 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소희였죠. 그녀는 자기 아버지 뻘은 되어 보이는 배 나온 재력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소희의 모습은 화려하고 요란했지만 눈빛에서는 피로와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재력가는 그녀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 듯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인 부리듯 계속해서 소리치며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제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파트너 그룹의 총괄 이사님과 영어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소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제 시선을 피하려 슬그머니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 둘 사이의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격차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정한 승리감이란 적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눈부시게 성공한 내 자신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이겨내고 스스로 강인한 꽃이 되어 향기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파티의 감미로운 음악 소리도 방구석에서 터져 나오는 거친 고함 소리를 덮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소희의 창백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술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 뚱뚱한 남자가 소희가 실수로 자기 옷에 와인을 조금 쏟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눈은 어디다 두고 다녀? 이 옷이 내 집안 재산보다 비싼 건 알아?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들고 와인 자국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 댁에 있을 때 거만하게 다른 사람을 부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몸에 꽉 끼는 요란한 이브닝 드레스는 이 고급스러운 공간 속에서 그녀의 저렴함과 어색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서려 했지만 제 옆에 서 있던 파트너사 총괄 이사인 지훈 씨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남자분 너무 무례하네요. 여성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해야 할 존재가 아닌데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이사님,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가도 감수해야 하는 거고요. 바로 그때 그 남자가 지훈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험악하던 얼굴에 아첨하는 미소를 띠며 소희의 손을 잡아 끌고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아, 민 이사님, 여기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X건설의 대표 박 사장이라고 합니다. 이사님과 안면을 트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며 그의 시선은 옆에 웅크리고 서 있는 소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었고 제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지훈 씨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자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극심한 수치심으로 변했죠. 하나 언니. 소희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하나 본부장님을 알아? 하나 본부장님은 우리 파트너사의 뛰어난 영업 본부장님이시라고. 아는 사이면 잘 됐네. 어서 하나 본부장님께 술 한잔 올려. 상황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한때 저를 남이라며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가짜 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게 허리를 굽히며 술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소희가 내민 술잔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안녕, 소희 씨. 세상 참 좁네. 듣자 하니 시댁이 어려워졌을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던데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걸 보니 나도 기쁘네. 박 여사님과 민준 씨는 지금쯤 많이 힘들 텐데 안타깝다. 제 말은 부드러웠지만 소희의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지더니 소희의 손을 쳐내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 어려울 때 남편 버리고 도망간 그런 여자였어? 그런데 감히 나한테는 순진하고 기구한 운명의 여자인 척을 해?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나는 사기꾼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소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쓸쓸히 파티장을 나섰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고 소희는 자신의 탐욕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파티 이후 지훈 씨는 더 자주 저를 만나려 했습니다. 업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점심 식사를 제안하기도 했죠. 그는 성숙하고 신사적이며 깊은 통찰력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 아픈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결코 호기심으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사소한 행동들로 묵묵히 저를 챙겨주었죠. 늦가을의 어느 날 오후 지훈 씨는 저를 석촌호수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호수 표면에는 잔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씨,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알아요. 제가 그 모든 걸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항상 곁에서 당신을 존중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요. 저에게 당신을 돌볼 기회를 주시겠어요? 저는 지훈 씨를 보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레는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훈 씨, 저는 한 번 이혼한 여자예요. 당신은 미혼이고 성공적인 커리어에 명망 있는 집안이잖아요. 사람들 시선이 두렵지 않으세요? 지훈 씨는 제 손을 잡고 가볍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하나 씨를 사랑해요. 당신의 강인함과 당당함을 사랑합니다. 과거는 단지 오늘의 당신을 만든 일부일 뿐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 말 때문에 살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제 행복은 매일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훈 씨의 진심은 제 마음을 둘러싼 얼음장 같은 벽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빠는 지훈 씨가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라며 우리 사이를 응원해 주셨죠. 지훈 씨의 부모님도 저를 매우 아껴주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혼한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 역경을 이겨낸 의지를 존경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치 가장 아름다운 꿈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달콤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옛 시댁에 대한 소식은 가끔 지인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 현재의 삶과 완전히 대조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소희에게 버림받고 어머니가 병에 걸린 후 생계를 위해 온갖 떼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도련님 같던 그는 이제 막노동과 짐꾼 일을 하며 까맣고 깡마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좋은 아내를 잃었다고 후회하며 우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죠. 박 여사님은 집을 잃고 돈을 잃고 아들은 감옥에 가고 며느리는 도망친 충격으로 가벼운 뇌졸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해지고 입이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축축한 단칸방에 누워 모든 생활을 민준 씨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정신이 들 때면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의 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이 탐욕을 부리지 않고 며느리에게 못되게 굴지 않았다면 지금쯤 손주를 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거라고요. 고독과 질병은 그녀에게 가장 무거운 양심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이 애지중지하며 망쳐놓은 귀한 아들 민호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철저한 규율 속의 감옥 생활은 그에게 노동의 가치와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듣자 하니 민호는 잘못을 뉘우치고 늙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하루빨리 출소하고자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을 잃었던 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치는 희미한 빛과 같았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심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 어두운 수렁에 함께 빠지지 않고 일찍 벗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지훈 씨의 고백을 받아준 지 2년 후 우리는 바닷가에서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시끄럽지 않게 오직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노을 아래에서 지훈 씨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부모님은 맨 앞줄에 앉아 행복이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는 감동의 눈물을 몰래 훔치셨습니다. 마침내 엄마의 딸이 진정한 평온의 안식처를 찾은 것이었죠. 지훈 씨가 제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요. 폭풍우를 꿋꿋하게 이겨내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지훈 씨를, 부모님을, 그리고 넓은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를 성장하고 강하게 만들어준 지난 시련에 감사했습니다. 낡고 썩은 과거를 과감히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용기를 냈던 제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여자의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은 때로는 남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서지 못한다면 누구와 결혼하든 온전한 행복을 얻기 어렵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들을 지나왔기에 맑은 날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오래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쌓아 올린 행복이니까요. 시댁의 폭풍우는 과거 속으로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하늘에는 따뜻한 햇살과 웃음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지훈 씨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합니다.